Recording in progress. 볼륨 좀 줄여주세요. 네. 원래 뭐 녹화 시작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지나가십시오. 예. 사무실에 막 계시네요. 여기 분명히 딱 되네요 또. 음소거 있었어요. 음소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아직도 영해 보이네. 아직도 이제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저기 뭐야 한원 선배님 요즘 MF 하고 있어갖고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뭐 책을 좀 읽으셨으면 이제 다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7장 8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리고 뭐 자유롭게 논의하시죠. 네네. 간단히. 그래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공유를 네. 이게 오랜만에 제가 이제 이게 뭐 자료를 만든 건 아니고 이제 PDF 버전이 있거든요. 제가 편집할 때 그때 처음 낼 때 PDF 버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7, 8장을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7, 8장에 저희가 184페이지 보면 좀 출력본하고 좀 이게 안 맞아요. 제가 갖고 있는 버전은. 잠시만요. 이게 어디야? 655.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사례라고 해갖고 집어넣은 게 이런 그림이에요. 전체적인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개념도인데 여기 이제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는 사실은 5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6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7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 색깔치 회색으로 색깔 칠한 부분만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있고 대출 도서 카탈로그가 있는데 이게 좀 웃긴 게 이게 제가 그 제이스터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소스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뭐 아키텍처 검증하고 이런 도구를 썼거든요. 그래서 제이스터라는 어떤 도구를 쓰다 보니까 제이스터 가지고 좀 제약 조건이 걸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 넷플릭스 OSS 도구들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이 이게 좀 틀리네요. 잠시만요. 옛날 버전 요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원래 게이트웨이가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책하고 좀 틀리네요. 이게 옛날 버전이었고 이게 배송이 아니고 원래 책에는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이가 넷플릭스 OSS의 레지스트리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프론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 Vue.js, 뭐 리액트 이런 것들을 좀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요 그림이 좀 틀립니다. 요 그림이 좀 틀렸어요. 배송은 아니고 책에는 이게 레지스트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레지스트리하고 게이트웨이하고 프론트하고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Vue.js로 만든 거죠. 그리고 사용자 예를 들면 로그인 사용자 관리 이런 것들을 이 게이트웨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실제로 소스 코드에는 지금 이 게이트웨이가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역할하고 레지스트리 역할하고 사용자 백엔드 프론트엔드를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 도서 카테고리만 이제 백엔드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스 코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하고 도서는 이게 마리아DB를 쓰게 돼 있을 거예요. 마리아DB를 쓰게 돼 있고 H2DB를 쓰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도서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몽고DB를 쓰게 돼 있습니다. 몽고DB를 쓰게 돼 있고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일부러 그냥 그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보여주려고 도서하고 도서 카탈로그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도서 카탈로그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빈번하게 뭐 신간 도서라든지 제일 최고로 잘 나가는 도서의 어떤 목록을 보는 용도의 서비스다. 그래서 도서가 예를 들면 대여가 되면 이 도서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하게 이 서로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조금 구현하려고 일부러 만든 거고 그래서 대출하고 도서하고 도서 카탈로그는 서로 그 일관성을 그 이벤트를 가지고 맞춰주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용도로 이렇게 구축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 이게 잠시만요. 이게 내 책인데 이게 새롭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소스 코드를 보면 막 코드가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제가 좀 욕심을 내 갖고 이게 양이 좀 많습니다. 코드 양이. 이게 원래 이런 예제할 때는 심플하게 그냥 코드만 보여주면 돼야 되는데 이걸 좀 지저분하게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소스 코드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스 코드에 있는 그 패키지 구조를 아마 이 책에도 논의가 되어 있을 텐데 마이크로 서비스나 마이크로 서비스 이상적인 그 패키지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뭐 어떤 그 데이터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헥사고널 아키텍처 아니면 또 클린 아키텍처 로버트 C 마틴이 얘기한 클린 아키텍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구현을 하려고 근데 그런 구조는 결국은 패키지 구조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키지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패키지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헥사고널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내부 영역하고 외부 영역이 있는데 외부 영역은 굉장히 가변적인 영역이고 내부 영역은 비즈니스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도메인 모델 중심의 영역이다. 예를 들면 스프링의 진영이 이제 포저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좀 구분해 갖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표현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메인 주도 설계 같은 책 같은 것들 좀 요즘 나온 것들을 많이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비스하고 도메인 레파지토리가 내부 영역이고 그다음에 외부 영역은 예를 들면 그 이벤트 드리븐하는 그 아키텍처를 예를 들면 데이터를 쓰고 그 입출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API를 입출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이벤트를 전송하고 받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어댑터로 영역으로 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도메인 주도 설계의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표현하려고 표현했는데 나중에 좀 지나가고 보니까 뭐 좀 틀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만약 이걸 좀 더 개정을 하려고 하면 좀 그런 구조들을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이 좀 틀렸는지는 뭐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게 아마 도메인 주도 설계나 아니면 도메인 주도 설계 그런 관련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좀 경험이 있으시면 이 책은 왜 이렇게 기술했을까라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좀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입문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그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점이 어떤 점인지는 나중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저랑 좀 얘기를 해보면 메일 좀 보내주세요. 안 되지. 그 한 매니저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들키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도메인 모델하고 레파지토리 이게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영역에 속해야 된다. 근데 지금 서비스가 여기 내부 영역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인데
아무튼 도메인하고 레파지토리는 도메인 모델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더 나눴다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하고 레파지토리 도메인하고 레파지토리를 같이 놔두고 서비스를 좀 분해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았으면. 근데 그때는 이걸 이제 이렇게 같이 퉁쳤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이벤트를 던질 때 이 서비스에서 이벤트를 던져요. 이 코드에 보면. 근데 사실 서비스에서 이벤트를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도메인 모델에서 이벤트를 던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코드에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 DTO 같은 경우에도 이 제대로 구현했으면 DTO를 입력, 출력을 다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 어댑 이게 이제 컨트롤러거든요. 이 리소스라고 표현된 부분이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호출할 때 사실은 서비스를 호출할 때 그 DTO를 던져야 되거든요. 원래 정식은. 근데 제가 좀 그 입출력 같은 걸 구별을 안 했어요. 코드도 복잡하고 그래갖고. 근데 DTO 같은 경우에 이제 출력할 때만 던져지게 돼 있거든요. 이 지금 소스 코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다.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듀엣 부분에도 이제 설계를 한 부분에도 좀 틀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게 자질구레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이스터 가지고 뭐 아키텍처 검증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게 몇 장이더라? 이게 7장에 좀 있고, 6장에. 그다음에 7장에는 제이스터 한번 써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굉장히 재밌고, 그다음에 7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도메인 모델 이게 책이 좀 있어. 7장이 왜 없지? 네. 잠시만요. 이게 별건 아니어도 책을 쓰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2년 걸렸어요. 그것도 사실은 제 직원들 데리고 같이 쓰려고 하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에 또 책을 안 봤더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은 진짜, 예. 네, 7장은 뭐 그냥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냥 API 뽑고 그다음에 도메인 모델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도메인 모델이니까 도메인 모델 잡고 작성을 하고 서비스 응용 서비스 작성하고 어댑터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제가 또 이제 나중에 쓴 다음에 문제가 하는 거는 요게 이제 도메인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DDD를 엄격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이렇게 어그리거트에 이렇게 엔티티가 여러 개가 달리면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달려져 있는 상태로 작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 뭐죠? 제이스터가 이 밸류 오브젝트로 원래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이스터가 밸류 오브젝트를 좀 지원 안 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못한 좀 DDD의 제목을 사실 도메인 주도 설계의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이라고 했는데 도메인 그 DDD에 좀 맞지 않는 모델을 만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도메인 모델이다. 도메인 모델 중심으로 먼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도메인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각각의 그 객체가 이 속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개발 때는 할 때는 이제 그냥 이제 DTO 중심의 아니면 데이터 홀더 중심의 그 객체를 만들고 많이 만들었잖아요. 뭐 스프링 MVC 쓰면서 아니면 넥스코아 쓰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 도메인 주도 설계에서는 객체가 이런 행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객체를 로딩을 해갖고 객체가 대부분의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이 지금 대출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각각의 이게 비즈니스를 갖고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게 뭐 일부를 좀 구현을 했다. 그런 점들은 좀 강조를 아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메인 모델을 그냥 속성 중심으로 만들었을 때 그걸 보통 이제 액티브
레코드 패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그 뭐죠? 빈약한 도메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풍부한 도메인 모델을 만드는 것들을 추구를 하고 좀 더 선호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형태대로. 그래서 응용 서비스에서는 이런 뭐 예를 들면 이 도메인 모델을 의 비즈니스 로직, 예를 들면 대출 처리를 불러갖고 유임을 시켜갖고 비즈니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점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아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벤트 던질 때 이벤트 던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벤트를 응용 서비스에서 던져요.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도메인 객체에서 이벤트도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벤트 던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카프카에다가 이제 그 펍섭을 구현하는 거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도서 대출 처리를 구현을 했는데 얘가 여기 보시면 렌탈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와갖고 렌탈한테 이제 요거는 이제 도메인 로직을 이용을 한 거죠. 렌탈에 그 체크 렌탈 어베이러블을 가지고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했고 렌탈을 불러갖고 렌트북이라고 하는 렌탈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바람직하게 이제 구현이 된 건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버리잖아요. 이 렌탈을 바로 저장을 해버리는. 그래서 응용 서비스 영역에서는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흐름 제어만 유스 케이스만 제어 그 표현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아쉬운 거는 이 렌트북을 처리할 때 렌트북에서 사실 이런 이벤트를 던지는 것까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도메인 모델 안에서. 근데 제가 이제 구현한 게 이 응용 서비스 부분에서 지금 그 이벤트를 던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지금 어네이블이라고 한 렌트북이라고 어떤 상태를 어떻게 보면 이 하드 코딩으로 던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때 좀 개발이 급급하다 보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코딩들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독자 중에 한 몇 개월 전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걸 왜 여기서 쐈냐 이런 질문도 들어오더라고요. 책을 내고 보니까. 그래서 뭐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동의를 하면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메인 주도 설계나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다이어그램들을 좀 많이 넣은 까닭은 이게 좀 여기 이제 여기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이제 영한 분들 계시는데 요즘 이제 좀 개발자 중에 이런 그 본인들이 이제 설계한 것들을 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서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사 교육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UML 노테이션을 모른다든지 본인들이 개발한 것들을 표현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갖고 이런 그림들을 조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메인 모델이고 구현체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서비스 인터페이스고 레파지토리는 얘네 객체를 이 레파지토리를 통해 갖고 만들어 갖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다. 이런 것들을 좀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점점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좀 뒤에가 계속 나와요. 그런 예를 들면 저기의 어떤 그림에서 어드밴스하게 나가면 이제 어댑터를 붙였을 때 어떤 그림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뒤에 안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아까 요 그림에서 예를 들면 컨트롤러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벤트를 던지기 위한 어댑터를 구현했을 때는 이런 구현이고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여기 지금 외부 영역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가변적인 요소이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헥사고널 아키텍처에 근거해 갖고 설명을 하려고 이런 그림들을 그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패키지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를 또 한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도메인 패키지는 도메인 안에는 엔티티하고 밸류 오브젝트, 밸류 오브젝트가 없어요. 근데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엔티티하고 밸류 오브젝트 그다음에 이누미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이제 표준 타입 열거형 패키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가 이제 도메인 모델에 들어갑니다. 도메인 이벤트죠. 도메인 이벤트고 레파지토리를 이렇게 패키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 안에다 그냥 레파지토리 이게 JPA 그 인터페이스거든요. 그 JPA 인터페이스들을 이 안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눴는데 앞으로 다른 구조를 잡는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이 안으로 집어넣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하고 어댑터는 별도로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도면주 설계에서는 이게 응용 서비스, 제 책에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응용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도메인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와요. 도메인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도메인 모델링을 가지고 이제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단위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의 어그리거트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어그리거트를 가지고 조합해 갖고 이제 구현할 때 이제 도메인 서비스라는 걸 가지고 그 로직을 구현한다. 그런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응용 서비스하고 도메인 서비스하고 뭐가 틀린지를 좀 나중에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관심이 있으시면 그게 이제 아마 헷갈리시니까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별도의 패키지로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분리해 갖고 요 이제 패키지 구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헥사곤 아키텍처에 근거해 갖고 내부 영역하고 외부 영역을 좀 패키지 구조를 가지고 나누려고 노력을 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헥사곤 아키텍처나 크린 아키텍처 구현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굉장히 나누려고 해요. 패키지 구조를. 그래서 만약 이후에 이런 아키텍처를 적용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패키지 구조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쭉 보시면 뭐 지루한 이제 소스 코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코딩을 많이 넣었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봐도 잘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웃바운드 이제 어댑터 부분을 처리하는 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헥사곤al 아키텍처에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인바운드는 이제 들어오는 거, 아웃바운드는 나가는 거. 이 어댑터들을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이제 카프카 이제 그 리스너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 처리도 되게 무식한 방법으로 처리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 데이터 스트리밍이라고 있거든요. 스트리밍인가 아무튼 그 스프링에서 지원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처리하지 않고 여기 되게 무식한 방법으로 구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만약 하신다라고 하면 그 더 쉬운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장인가요? 8장에 보시면 이제 CQRS 패턴이라고 이제 한번 보여주려고 CQRS 패턴이 뭐다라는 것들 좀 구현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기 전용이고 CQRS가 사실 그거거든요. 커맨드하고 그 리드를 구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커맨드하고 리드를 구별해 갖고 리드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리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확장성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CUD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중심으로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게 이 CUD하고 R하고 일관성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일관성을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개념 나오는 건 뭐죠? 그 결과적 일관성들을 얘기를 하고 또 그 베이스라고 해갖고 우리 그 기존에 얘기했던 그 뭐죠? 데이터 일관성 얘기하는 거에 있으면 이제 그 뭐죠? 그 결과적 일관성. 결과적 일관성 말고 데이터 일관성 얘기할 때 우리가 맨날 키워드로 옛날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ACID? 네? ACID.
LCID? ACID. 그러니까 그게 LCID라고 AC. 얘기해요? ACID. 아, ACID, 그래, ACID. ACID라고 얘기하는데 ACID하고 이제 베이스, BASE라고 구별을 해요. 그래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결과적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ACID는 당장 트랜잭션 그 우리가 정합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맞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트랜잭션의 어떤 그 설계 어떤 기반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QRS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도서에서 이제 이 도서하고 도서 카탈로그는 어떻게 보면 도서 검색을 위한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읽기 성능이 좋은 이제 몽고DB가 읽기 성능이 좋다라고 가정을 하고 몽고DB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이 쓰기 전용 도서에서는 이제 관계형 DB를 쓴 겁니다. 근데 얘네들 간에 이제 도서가 새로 들어오면 도서 카탈로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일관성들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억지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도서가 입고가 되면 도서 카탈로그에 새로운 도서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CQRS를 할 수도 있고, 사실 CQRS 개념이 이 마이크로 서비스 내부에서의 CQRS도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서비스 간의 CQRS인데 마이크로 서비스 내부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JPA 쓰신 분들은 J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CUD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그 CUD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리드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JPA를 썼을 경우에. 그래서 CQRS를 어떻게 적용할 수도 있냐면 같은 도메인 모델을 CUD 할 때는 JPA를 쓰고 리드 할 때는 그러니까 조회를 위한 용도로는 마이바티스를 쓰거나 아니면 JPA의 그 골뱅이 쿼리에 갖고 뭐 JPQL을 쓸 수가 있거든요. JPQL을 그 조회용 메소드는 분리를 하는 케이스. 이것도 어떻게 보면 CQRS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CQRS를 적용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서비스를 나눈 상태에서 CQRS를 적용한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QRS가 이렇게 반드시 서비스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이 안에도 이 측에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이 안에 어떤 읽기하고 쓰기를 구별하는 방식으로 쓰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OR 매퍼나 SQL 매퍼를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는 이제 설명을 구구절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메인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별 가치가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지루하니까 슉 넘어가고 이걸 이제 김은기 매니저님이 실행이 안 된다라고 해갖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행이 안 되는 소스를 제가 팔아먹지는 않았겠죠. 그게 여기 이제 시연이 있습니다. 시연이 있는데 시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연이라고 하는 챕터를 보면 이제 그거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제 실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에서 구현하시면서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시연은 여기 보시면 시연 수행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막 이렇게 써보시면 읽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좀 정리하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공유를 한번 브라우저로 한번 제가 혹시 이제 시연을 해보실 분들은 여기 저희가 이제 제가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그 잠시만요. 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깃허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소스 코드가 아마 책에도 여기가 링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게이트웨이 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커 컨테이너로 구현이 올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를 한 다음에 데스크탑 설치한 다음에 소스 코드를 다 이제 기클론을 시킨 다음에 얘가 지금 그 안에 이게 이 기클론 소스 코드를 받으면 이제 예를 들면 잠시만요. 제가 PC를 아예 공유를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뭐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도커를 이런 식으로 도커가 없냐? 도커 데스크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버벅거려 갖고 안 띄웠는데 그 다음에 코드를 코드를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받고 여기 지금 코드가 하나 북 카탈로그 게이트웨이 이거 K8S는 이제 그 쿠버네티스에다 배포할 때 필요한 코드고 요거 그거 K8S 말고 렌탈 게이트웨이 북 카테고리 북이 있거든요. 얘를 받으신 다음에 네 개를 이제 기클론으로 받으신 다음에 이 지금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몇 가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냐면 이 게이트웨이란 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도커 쪽에 보시면 카프카하고 예를 들면 마리아디 카프카하고 제이스터 레지스트리 얘네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야물 파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게이트웨이 들어가고 실제 게이트웨이를 구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제이스터 레지스트리를 구동시키고 그 다음에 카프카를 구동시키고 이 안에 카프카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북 카테고리에 몽고DB에 관련된 그 야물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몽고DB를 구동을 시키고 그러면 세 개가 구동이 된 거죠. 제이스터 레지스트리, 카프카, 몽고DB를 구현시킨 상태에서 각각의 다시 그 디렉토리를 들어가고 네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메이븐으로 이제 빌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프링 부트를 메이븐으로 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렌탈, 북, 렌탈이 또 있네. 이거 하나 삭제해야 되겠네요. 게이트웨이, 렌탈, 북 카테고리를 띄우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시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구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마 처음에 이제 이거를 저기 네, 의원님 이제 우회대로 했고 지금 네, 아마 제 PC에 아마 설정이나 이런 부분 영향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렌탈 북 카타로그는 다 이제 메이븐으로 빌드해서 런이 되는데 네, 게이트웨어만 네, 메이븐으로 빌드하면 네, 아마 이제 그 기색 공유하신 소스가 아마 지금하고 버전이 차이가 있는지 제 로컬에 뭐 다른 거 버전 차이가 있는지 게이트웨이가 이제 메이븐으로 빌드하다고 계속 오류가 나요. 그래서 사실은 게이트웨이에 있는 소스에 이제 폼.xml을 6장에서 만든 걸로 이제 하나하나 뭐 교체도 해보고 버전도 한두 개 몇 개를 바꿔보고도 이렇게 해봤는데 네. 게이트웨이를 빌드를 못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빌드에 정상적으로 뜨고 위에 이제 카프카나 몽고디비도 정상적으로 다 뜨고 하는데 게이트웨이만 메이븐 빌드에서 실패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바꿔보는데 걔는 아직 못했어요. 그 기세에 있는 소스 기준으로. 그래서 약간 좀 힌트를 드리면 이 게이트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이스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Vue.js가 있어요. 화면이 있어요. 네네. 화면이 있고 여기에 유저에 대한 백엔드도 있거든요. 유저에 대한 백엔드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 컨피그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 안에 컨피그 그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제이스터 버전이 좀 충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이스터 버전이 많이 됐을 거예요. 네, 버전이 또 책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저 같은 경우는 로컬에 옛날 제이부터 버전이 깔려 있어갖고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아무튼 그걸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원래 논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거 MVNW 안 하고 그냥 스프링 부트 런으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방식으로 안 하고 스프링 부트 런으로 날리셔갖고 그러면 빌드가 안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책 내용은 이렇고요. 그래서 뭐 책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질의응답 하시고 하시죠. 네. 네. 제가 그 경험하거나 이해한 건 내로는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제이스트라는 건 사실 이 책 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도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제이프터가 그 외국에서는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음, 제가 그 사적으로 알고 있는 그 2년 전에 알고 있는 그 외국의 대학 나온 개발자가 제이스토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키텍처 검증 그때는 이제 그 아키텍처를 쉽게 한번 검증했는데 되게 좋은 도구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때 한번 써봤는데 지금은 안 쓴 지 좀 됐습니다. 근데 텔레콤에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에 제이스토 아는 CNC 직원이 있냐 막 해갖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른 척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꽂아줄래야 돼. 저는 이 책에서 제이스터가 근데 처음 봤고 또 하나는 그 도메인 모델에 그 저희 아까 뭐 말씀해 주셨는데 속성으로만 쭉 넣었던 게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인데 거기다 비즈니스 로직을 넣었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쇼킹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뭐 다른 책에서 못 보던 여기서 처음 보는 그 저희 내부적으로 스터디할 때 한번 이 부분대로 한번 우리 이제 어떤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도서관 모델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저희 이제 증권 업무로 이렇게 하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같이 좀 갑시다라고 했는데 저는 하여튼 그 속성 밑에 이제 그 비즈니스 로직까지 넣었던 부분은 되게 쇼킹하게 봤거든요. 네네. 그게 사실은 이제 금융 도메인하고는 이게 금융의 사실은 이제 금융에서 많이 해왔던 방식하고는 조금 많이 틀리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융에서 해왔던 방식을 우리 또 한 매니저님하고 요번에 AMF 하면서 잠깐 초반에 얘기했는데 트랜잭션 스크립트라고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네. 금융에서 했던 방식은 예를 들면 트랜잭션 단위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조회. 그것도 이제 서비스 구현체에서 걔네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처리하는 것인데 사실은 슈프링이 그 프레임워크로 발전을 하면서 이 포조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한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객체 모델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프링을 쓰면서도 예전에 어떤 트랜잭션 스크립트 패턴의 중심에 그 구현을 했던 건데 이게 사실은 SI 업계 외부에 이제 있는 그 요즘 이제 인터넷 업계들은 되게 이런 방식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 객체 모델을 생성을 한 다음에 객체 모델의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한꺼번에 저장을 하는 거죠. 객체를 로딩해 갖고 비즈니스를 처리한 다음에 한꺼번에 저장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는 객체가 너무 비대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일관성 문제나 좀 락킹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객체를 도메인 주도 설계에서는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단위로 쪼개고 있어요. 관리가 가능한 단위. 그게 이제 어그리거트거든요. 객체 모델을 지향하되 객체 모델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어그리거트라고 얘기하는 엔티티 하나 정도나 엔티티에 딸린 VO가 몇 개 있는 정도의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단위로 얘네들을 굉장히 쪼개고 작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JPA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도메인 주도 설계를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저도 이제 많이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책만 낸 게 네. 아니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JPA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SI 업계에는 있어요. 아무래도 마이바티스가 익숙하고 쿼리를 봐야지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금융에도 아마 그런 거부감들이 많이 있으실 아, 거예요. 여기 모인 10명은 적극적으로 JPA 도입하기로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요. 그러면 그렇게 JPA를 네. 이런 대규모 회사에서 금융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럼 자기네 시스템에다가 전체 코어라고 하는 부분에 JPA를 적용해가지고 한 사례들이 많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그 북미 우리가 이제 인터넷 업계나 북미에서는 JPA 스프링 데이터를 쓰신다고 보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걔네들 이제 뭐 배달의 민족처럼 트랜잭션 굉장히 빈번하고 이런 데를 다 JPA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말바티스를 아직까지 선호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한국 SI 업계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점진적으로 사실은 이 JPA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사실 제가 4, 5년 전에 이런 어프로치 얘기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얘기할 때 저희 내부에 이제 스왓이 있잖아요. 스왓 조직 아시죠? 스왓. 예, 우리 스왓 조직 이제 튜닝 하시는 우리 형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저희 팀에 있어요, 다. 근데 그 형님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이제 쿼리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뭐 한정은 맨날 JPA로 해갖고 객체 모델 얘기하고 JPA 얘기하면 걔가 막 그 SQL 날려준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튜닝이 되느냐부터 해갖고 그게 뭐 쿼리를 그렇게 그 디테일하게 조작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결론은 다 방법은 있어요. JPQL이라고 해갖고 JPA도 사실은 쿼리를 조작할 수 있고 힌트도 던질 수 있고 그다음에 방식들은 있는데 이제 우리 업계에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변화 관리가 필요한 거지. 생소하고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솔직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SI 업계에서는 우리가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해 갖고 사실은 구현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냐면 만약 이제 금융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금융은 안 할 건데 예를 들면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룹사나 내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직원이 들어간 일부 마이크로 서비스는 우리 직원들이 개발자로 많이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역량이 향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케이스의 마이크로 서비스만 도메인 모델 그 다음에 JPA 중심으로 가고 협력직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대부분 구현하는 데는 기존의 방식을 써라. 기존의 방식을 마이바티스 쓰고 그 다음에 기존 아키텍처 구조를 해라. 그래서 이런 식이 원래 어차피 마이크로 서비스가 폴리그라프잖아요. 안에 구조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프로치를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 저희도 프로젝트 지원을 이제 사내 프로젝트나 그 다음에 그룹사 프로젝트를 이런 어프로치로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MSA가 문제다, JPA가 문제다, 그다음에 도메인 주도 설계가 문제다라고 하는 비난도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AMF라고 하는 이제 한 매니저님이 이번에 겪으셨는데 그런 어프로치들을 취한 까닭이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요런 새로운 기술이 있고 이거를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나가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어프로치 저희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갔을 때는 서로 이제 괴로워하더라고. 그쪽에서는 프로젝트가 망가져갖고 니네 때문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또 우리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고 그래서 좀 어프로치를 바꾼 게 그 의지가 있는 예를 들면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AMF라는 그 에자일한 또 그다음에 MSA한 이런 방식으로 같이 고민을 하자라고 하는 어프로치로 바꾼 게 이제 AMF거든요. 근데 요번에 AMF는 이제 역량하고 같이 역량 레벨하고 연관돼 갖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사실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금융에 많이 해봤잖아요. 금융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 매니저님이 얘기한 것처럼 금융은 그런 리스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합성이 꼭 반드시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 직원들이 조금 그 의지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억세트를 안 하고 접근하시면 나중에 그 또 굉장한 비난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금융은 조심스럽지 않나. 지금 사실 넥스코아도 지금 못 빠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스프링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들어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상용 제품을 지금도 선호하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오픈소스 기반의 그다음에 이런 뭐 JPA나 그 도메인 주도 설계 아키텍처를 접근을 하면 좀 그 리스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는 측면이 그거죠. 공격이나 아니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많이 비난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을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욕 먹을까 봐.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한 매니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서울보증보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MSA 얘기하면서 MSA가 그 첫 번째는 쪼개는 것이 하나의 큰 이제 설계에서의 큰 과제고,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는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갖고 그것도 이제 도메인 주도 설계의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 갖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쪼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쪼갤 것이냐. 그 옛날 CBD나 소아 때도 항상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MSA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쪼갤 것이냐. 근데 소아하고 MSA하고 틀린 점은 소아에서는 데이터를 꼭 굳이 이렇게 격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한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런데 MSA에서는 데이터를 격리를 해야지 이게 독립적인 확장이나 배포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MSA를 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격리해야 되고 격리하려고 하면 좀 더 마이크로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다음에 특히 그거를 고객하고 개발자하고 뭐 현업하고 어떻게 컨센서스를 이룰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꼭지로 저희가 그 어프로치 하는 게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가 뭐냐면 마이크로 서비스 내부를 그러면 얼만큼 유연하고 변경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도메인 주도 설계의 아까 그 도메인 모델 중심, JPA 중심의 그런 헥사고널 아키텍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도메인 그 사업에 따라서 좀 선호도가 틀릴 수 있다.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좀 리스크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뭐 근데 네, 얘기하시는 것 중에 네, 지금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도메인의 그 어그리거 단위로 만든다라고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네, 아시잖아요. 금융에 그러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단지 업무 레벨이라든지 그거보다 조금 그러니까 투 레벨 정도 되는 정도의 수준. 우리가 왜 CBD 할 때도 좀 약간 뭐 그걸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지만 지금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진짜 말 그대로 이 금융회사 하나를 치고 보자면 진짜 최소 몇백 개, 몇천 개가 나올 수 있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쪼개지는 것들 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그 뭐라 그러죠? 이 서로 연계하기 위한 리소스가 훨씬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뭐 한두 개 연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곱하기 n승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되게 그 상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한 예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 이런 데서 했다고는 하지만 거기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뭐 북미에는 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업계에는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거기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매니저님 얘기처럼 요 PPT 보이죠? 네. 제가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서울보증보험도 이런 어프로치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조달청이라고 하는 조달청 차세대도 제가 지원을 갔는데 거기도 MSA가 언급이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냐면 요거 아니다. 이 책 아니다. 아이씨 이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잠시만요. 제가 여기 이건가? 있네요. 보증보험. 아니 서울보증보험 이건가? 여기 있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제가 돌아다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 자료가 많은데 정리가 안 되네. 잠깐만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서울보증보험보다 아니에요? 이거 아닌데 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자료가 많이 있죠? 요건가 보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네이티브하게 지금 한 매니저님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쪼개면 쪼갤수록 문제가 많이 생겨. 문제가 많이 당연하지. 생기고 복잡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만 어디 있더라?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장표가 되게 유명한 어디 있죠? 이게 이런 유명한 장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성숙도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한 매니저님 얘기한 거는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입도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해갖고 데이터가 격리하고 잘게 쪼개져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자료 보면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민첩성, 배포성, 탄력성, 진화성은 우수하지만 더 어렵다는 거지. 더 어렵고 이제 성능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의 그 레이턴시가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매크로 서비스, 미니 서비스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당장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것보다는 매크로 서비스, 미니 서비스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역량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렇게 시스템도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준은 무슨 서울보증보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미니 서비스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어떤 거는 데이터가 이렇게 우리 통합 DB를 쓰고 서비스만 분리되어 있고 어떤 거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가는 거. 이걸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서비스는 굉장히 마이크로한 서비스예요. 그리고 이 안에도 이제 모듈이 하나가 있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격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서비스는 이렇게 덩어리가 큰 구조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매크로 서비스, 미니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가 같은 시스템 안에 있는. 근데 이 각각의 유형은 비즈니스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빈번하고 변경이 필요한 것들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거고, 안정성이나 뭐 성능이 필요한 거는 기존의 모노리스한 형태대로 가는 거고,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졌냐? 잠시만요. 준소 매니저님 혹시 실장팔장 하시면서 한 맺힌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 오늘 강의해 주신 거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한 매니저님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면 더 문제는 많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금융에서의 그 계정계나 이런 것들은 섣불리 가기는 힘들 것 같고 뭐 김은기 매니저님도 아시겠지만 그 뭐죠? 채널 쪽을 많이 가더라고요. 채널 쪽을 우선은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고 뭐 계정기는 모노리스로 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채널계부터 계속 바꿔 나가고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고 컨테이너 기반에서도 어플리케이션 구조는 미니 서비스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성숙도가 높아가면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발한 사람들이 조직의 성숙도가 높아가면 이제 점점 중요한 시스템으로 전이하는 방식. 그게 이제 요 가트너가 얘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방식. 이 성숙도에 따라서 이렇게 시스템이 바꿔 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저도 이거 100% 동의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그냥 한번 비슷한 의견을 드리자면 네. MSA로 고민했던 건 아닌데 현대카드에서 고객 테이블을 조인을 100% 불허했거든요. 우리 네. 현재 계정계처럼 개발하는데 그 고객 테이블은 조인이 불허하고 다 API로만 소통하라라는 게 뭐 확고한 아키텍처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오늘 신규한 뭐 카드 발급한 신규 리스트를 만든다 그러면 그 고객명이나 이런 부분은 다 API로만 갖다 주고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배치의 성능이라든가 뭐 한 배치 성능 한 10배 정도 느려지죠. 온라인 프로그램도 하여튼 고객 테이블하고 조인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구현했던 부분 뭐 되게 어려웠습니다. 아까 계정계 제가 사실 금융에 MSA를 도입한다라는 게 저는 계정계가 아니라 잔고 잔액 시스템을 현대로 남겨야 되는데 반대로 계정계 내에서 빼낼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뭐냐면 저희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 그 한투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이 일어나면 평상시 대비해서 거래량이 한 10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 거래를 약간 서비스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 거래를 몇 가지 거래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를 안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편의상 제공했던 몇 가지 거래를 한 5가지 거래를 제약합니다. 그 5가지 거래는 계좌원장이나 이런 걸 리드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지도 않은 뭐 별것도 아닌 건데 근데 거래량은 한 30%를 차지합니다. 양으로 따지면. 저는 저 개인적인 건 그래서 계정계가 아니라 잔액 시스템, 잔고 시스템은 현대대로 냅두고 근데 잔액 잔고하고 분리될 수 있는 독립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은 금융을 뭐 지금 현재 계좌 출납을 MSA로 가겠다는 그게 아니라 잔고 시스템으로 원래 지금처럼 해야 되는 시스템, 잔고 시스템으로 남아야 될 영역과 거기서 잔고 시스템에서 분리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 부분 돼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40~50%는 된다. 그런 부분을 빼내면 잔고에 충실한 시스템 하나가 남고 나머지 시스템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김은기 매니저님 얘기에 굉장히 사실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가 지금 한 매니저님은 결국은 쪼개다 보면 호출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설계에 대한 사상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소아가 재사용성 때문에 어떤 것들 예를 들면 기준 정보를 계속 호출해야 되잖아요. 고객이라고 하는 정보들을 계속 호출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지금 김은기 매니저님이 얘기하듯이 고객의 데이터는 고객에만 충실하고 다른 쪽에 있어야 될 때 데이터들은 고객의 어떤 예를 들면 결제 정보라고 하는 데이터들은 결제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에다가 그것들을 데이터들을 분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설계 방식이. 그래서 굳이 예전에 그 원장 중심의 그런 어프로치를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 데이터 중복 어떻게 보면 데이터 중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거든요. 데이터를 아예 호출하지 않고 그 데이터를 중복으로 갖고 있겠다. 그래야지 호출이 없어지니까. 이런 어프로치들을 추구를 해요. 근데 지금 저는 비즈니스를 이제 금융 쪽은 잘 모르지만 김은기 매니저님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규화의 논리에 의해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았을 뿐이지 이게 도메인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분리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중심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접근을 하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김은기 매니저님 얘기하는 게 아마 그런 거 같아 갖고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만약 이제 MSA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런 좀 어프로치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놓고 호출하는 관계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 데이터들을 중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데이터는 중복을 하더라도 비즈니스에 따라서 분리를 하겠다. 그게 이제 또 사실은 도메인 주도 설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컨텍스트에 따라서 아마 이번에 그 한 매니저님 그 도메인 주도 설계할 때 막 거기 외부 강사가 그런 얘기들 막 했을 거예요. 막 컨텍스트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고객에 있는 정보의 그 배송에 관련된 정보는 그 고객하고 배송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했다라고 하면 그 수취인이라고 하는 정보로 이렇게 고객에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배송지에 관련된 정보를 배송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로 쪼개는 방식들에 대해서 막 강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는 고객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수취인 정보나 배송지 정보나 아니면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면 결제랑 배송이랑 나눴을 때는 결제에 특화된 고객 정보나 배송에 관련된 정보들은 가급적이면 띄워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고객의 데이터에서. 일관성을 맞출 필요가 없는 데이터인 경우엔 그쪽에서 가지고 있자. 그쵸. 근데 정합성이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띄어내자. 정합성이 일부, 예를 들면 이름 같은 거나 소속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조인하죠. 근데 그런 것들 중복을 허용을 하자. 중복을 허용하게 되면 문제가 나중에 변경을 했었을 때, 이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을 때 다 쫓아다니면서 변경해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걸 이제 그렇잖아요? 결과적 일관성으로 해결을 하자라는 거죠. 그게 그 장점이 쪼개는 거보다, 아니 그 단점이 쪼개는 거의 장점보다 더 높다. MSA에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이벤트 주도 설계라고,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는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맞지 않는, 근데 보통 이제 고객한테 얘기하면 모든 것들은 다 항상 일관성이 맞아야 된다고 비즈니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은기 매니저님 얘기처럼 사실은 지금 안 맞아도 될 만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 같은 이제 비즈니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은 그런 데이터들을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신다는 거지. 근데 다만 그게 설득이 안 될 뿐이다. 나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면 이 MSA를 적용을 금융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도메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접근을 못 하는 거지. 그렇다고 김은기 매니저님이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원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맞장구를 치긴 치는데 김은기 매니저님이 참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런 개념, 저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MSA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예요. 아니, 아직도 회사에 있어요, 저렇게? 박영 매니저랑 다 저렇게? 이 금융 내가 저래서 싫어한다니까. 응? 저 차세대 거기 회사 아니에요? 저 회사 아니야? 회사? 아니에요. 그 회사 아니구만. 우연님도 회사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집이 두려워갖고 회사에 있는 거고, 저기 영 매니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바쁘고, 아직도 근데 신입사원처럼 생겼네. 저희 이제 오래됐잖아요, 이제. 참고로 저기 제안실이에요. 여기 소속도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아니 제안실에서 저러고 있어. 자세히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뭘 보여줘? 아, 잘못 보신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저기 메일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위원님 감사드리고, 뭐 그 이렇게 메일 부를 수 있다고 메일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 다음에 요 책 기념해 갖고 그 뭐야 인프론에다가 강의를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사실은 이 책을 그 교재로 하신다고 그래갖고 그 강의를 제가 등록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인프론 강의를. 근데 우리 저기 뭐야 김웅기 매니저는 사셨더라고요. 강의를. 그래서 이게 누가 샀지 했더니 김웅기 매니저님이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긴 감사한데 안 사주셔도 제가 넣어드리려고 참관으로 그냥 넣어드리면 되거든요. 아, 이틀 전에 환불은 안 샀는데. 됩니다. 환불은 안 되기 때문에 환불해달라고 하시지 말고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그 인프론의 MSA 무슨 제가 강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개념적인 얘기. 아마 한 매니저님은 AMF 하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와 있어요. 다른 분은 관심 있으시면 인프론 계정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로 등록을 해드릴게요. 원래 그런 용도로 아르바이트도 할 겸 해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인프론에 MSA 강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인프론 계정을 주시면 제가 인프론 이메일이죠. 이메일 주시면 제가 등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할인 받아도 8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 나머지 보면 잽싸게 등록 일단 하십시오. 그 강좌도 지금처럼 버벅대면서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영향가는 없을 겁니다. 사실은. 네. 아니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게 개선이 안 돼요? 사람이 개선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람이 아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5년 비슷해요. 15년 전. 그렇게 강의를 많이 했으면 개선도 될 만한데. 안 돼요. 사람이 안 변하니까 안 돼요. 알겠습니다. 뭐 서울 보증 만약에 하게 되면 거의 자주 오실 것 같아요. 서울에 근데 한 매니저님하고 이동 매니저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네, 일단은 제안 뭐 7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제안은 할 거고 만약에 수주되면 들어갈 거예요. 가서 MSA 해야지. 금융에 적용해야지. 기간계에. 사이딩인 되세요? 아니 저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거기서 MSA를 적용한다고 하길래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영역에 저는 어떤 업무, 그러니까 특정한 업무를 하나 꼽아서 그 업무 안에서 MSA로 뽑아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위로 MSA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CDO랑 같이 미팅하는 자리에서 그 CDO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MSA를 못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꾸 화를 북돋으면서 하는 얘기가 전체 MSA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어그리것 기준으로 하면 거기 몇천 개가 나올 거거든요. 그 테이블 기준으로만 본다 그러면, 현재 테이블 기준으로만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되게 큰데 하여튼 그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뭐 그런 기준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구현을 할 때 그렇게 전체가 기관계가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너무나도 많은 이슈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00% 그렇게 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관계 일부에 어느 정도까지는 적용할 생각을 하고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된다면. 그렇죠. 서울보증보험에 한 매니저님 내가 제일 처음 봐게 서울보증보험이었어요. 그쵸. 거기서 만났죠. 나 방문만 담당자였는데 프로젝트 망가지니까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있었어요. 끝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엄청 붙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네, 오늘 마지막 혹시 질문 다른 분 없으면 오늘 위원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저자이신 한정은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네. 메일에 요청하면 또 대응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사실 저는 이런 설계 같은 거 사실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옛날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금융에서는 또 금융에서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거 재미있게 좀 이렇게 도메인 모델로 만들고 하는 되게 아름답게 만드는 걸 항상 저기 이상적인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랑 같이 또 얘기 하시면 네, 좋죠. 종종 연락 드릴게요. 네, 그 판매는 빼고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판매는 빼고. 네. 저기 의원님 저희 아까 인프런 강의 한 네네. 8명 9명 이렇게 시청해도 돼요? 혹시 아, 오더가 네. 있는 네. 아, 그 회사에서도 그냥 그렇게 넣으라고 돼 있어요. 아예 자기 네. 아는 분들 넣어도 돼요. 아, 예, 예. 네. 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네. 하다가 또 힘들고 하면 다시 한번 도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저기 의원님 잠깐 나가시고 저희끼리 한 5분만 더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